이게 50석이라고 쳤을 때 이 50석을 칠 수 있는 주방 크기가 나오는데 설계를 이렇게 함으로써 얘네를 치잖아요? 그럼 얘네를 못 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구역을 쳤는데 동선을 이렇게 디자인해놔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음식 시킨 사람들이 음식을 막 30-40분씩 기다려야 되는 일이 이 동선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라고요. 동선의 중요성이 진짜 제가 얼마 전에 족발집을 갔다 왔거든요. 불과 며칠 전인데 제가 항상 식당 가면 이제 보는 게 있어요. 약간 주방이랑 이렇게 막 서빙 같은 게 이제 어떻게 되고 이제 그 안에 일들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제가 보는 걸 사실 되게 좋아하는데, 족발집에 가가지고 4명이서 가가지고 족발을 딱 하나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반반 족발 그걸 딱 하나를 시켰는데 막 안 나와. 막 오지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진짜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한 40분 기다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식당 가면 그렇게 해서 막 40분, 막 1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이제 식당에서 이 일을 하고 제가 이제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까지 막 보통 사람들처럼 막 이거 왜 안 나와요? 막 이러진 않는 스타일인데, 참을성도 좀 있고 좀 기다려주고 좀 그냥 바쁘겠지 하고 이제 넘어가는 스타일인데,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제가 주방 구조 막 이런 이제 그런 SOP 막 이런 거에서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막 그런 이제 운영 절차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제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잡아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오래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이 가게 운영 그거는 이제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길래 음식이 나오는데 40분씩이나 걸릴까라는 이제 호기심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막 여러 가지를 보기 시작해요. 막 관찰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되게 재밌어요. 그런 과정들이. 족발을 막 엄청나게 많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 4명이서 가가지고 그 딱 하나 시켰는데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냥 주방 쪽에 슬쩍 봤어요. 이렇게 슬쩍 이렇게 봤는데 그 주방이 이게 일자 주방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설명을 일자 주방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오픈 주방은 아니고 이렇게 칸막 이렇게 막 가려져 있거든요. 이게 주방 전체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그게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나무로 된 이렇게 빗장 같은 게 이렇게 계속 쳐져 있어가지고 그 열려져 있는 각으로 딱 보면 안에 주방이 이렇게 보여요. 그 각이 안 나오는 것으로 보면 이제 주방이 안 보이는 약간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이제 가면서 이제 주방을 이렇게 슬쩍 봤어요. 이렇게 해서 봤는데 각이 딱 나오는 걸 딱 봤는데, 와, 진짜 난장판이야. 난장판. 진짜 개 난장판이야. 내가 진짜 살면서 그런 주방 거의 내가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주방이 난장판인 거야. 근데 그 매장 자체가 되게 작은 매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장이 한 50석 정도였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앉아있다가 보통 포스기를 보면 그 포스기 화면에 이렇게 막 테이블 막 이렇게 돼 있고, 뭔지 아시죠? 그 포스기 이렇게 보면 이게 화면이 이렇게 있고, 탭 이렇게 막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막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보통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좌석 이렇게 배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포스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칼라로 이렇게 칠해져 있으면 얘가 이제 누가 앉았다는 거잖아요. 여기 클릭해가지고 뭐 오더를 넣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한 이렇게 반 정도가 딱 차 있어요. 그러니까 반이 조금 안 차 있었어요. 테이블이 그때 한 50석이었고 한 10몇 개 테이블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차 있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제 우리가 앉아있는 그 매장 그 테이블 그거하고 이제 그 포스기랑 이제 맞춰보니까 이게 맞는 거야. 그 배치도가.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매장에 차 있는 그거랑 포스기에 찍혀 있는 건 당연히 똑같겠죠. 똑같이 나왔어요. 주변을 보니까 한 딱 반 정도가 차 있더라고요. 세보니까 한 50석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한 30명이 조금 안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더를 하는데 40분이 넘게 걸리고 막 서버 2명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고, 주방 슬쩍 보니까 개 난장판이고 막 이런 거 보니까 거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지. 뭐 어떻게 하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주방을 슬쩍 봤어요. 주방을 슬쩍 봤는데 제가 이거 계속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그때 주방 동선에 관한 그런 게 나오는 건데, 주방 동선이랑 그 주방 안에 있는 정리정돈이랑 이런 거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그 50석을 충분히 칠 수 있는 이 매장에서조차도 막 20-30명만 쳐도 허덕이게 되는 게, 제가 지난번에 그 영상에서 설명드린 그 주방 구조랑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슬쩍 보니까 주방이 이렇게 일자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일자 주방이야. 이렇게 일단 주방 구조를 보아하니 이렇게 라인 주방이에요. 우리가 이거 라인 주방이라고 했죠. 리니어 주방, 일자 주방.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뭐 이런 게 있겠죠?
보니까 여기 뭐 이제 뭐 그릴도 있었고 여기 뭐 이렇게 스토브도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흔들려 이거.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주방 이렇게 있고 여기 뭐 튀김기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우리 그때 설명을 이제 그 일자 주방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딱 보니까 이게 진짜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와 이게 그 50석에서 한 2, 30석 이렇게 차 있었는데 막 난리 났어요. 여기 막 고기 막 새 있고 여기 막 졸라 더럽고 막 여기 후라이팬 막 미친 듯이 쌓여 있고 여기가 이제 빈 테이블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막 소스 막 무슨 병 무슨 캔 이런 것들이 쓰레기통인 줄 알았어. 쓰레기통 막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좀 시스템이 잘 잡힌 주방에서 그런 이제 소스 같은 거나 이제 캔 같은 거나 이제 그런 거 들어오면은 다 이제 우리가 쓰는 주방마다 쓰는 그 용도는 다 다르다 보니까 무슨 이렇게 병에 담아 놓던가 아니면 이렇게 플라스틱 스퀴즈 버틀이라고 해서 그런 거에 이렇게 짜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담아 놓던가 통에다가 따로 이렇게 다 모아놔가지고 담아 놓던가 뭐 그런 정리정돈이라는 거를 해놓는데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더러운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더러워 보이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게 있잖아. 더러운 거랑 난장판인 거랑은 살짝 다르잖아요. 이게 난장판인 거는 정리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더러운 거는 청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는 아니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난장판이에요. 그리고 이 그러니까 이 냉장고나 이 프랩을 하는 쪽이랑 이 화구들이 있는 쪽의 이 간격이 한 정말 딱 사람 한 명 쓰면은 지나가지 못할 정도의 간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한 명 있고 여기 한 명 있고 3명까지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 솔직히 보니까 한 이렇게 3명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거나 이렇게 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동선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면은 앞뒤로밖에 일을 못하는 동선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네는 이 친구들은 필연적으로 동선이 위아래로 가게 돼 있는 거지. 필연적으로. 그죠? 이 양쪽으로 가질 못하니까 이쪽으로 진행이 안 되니까 위아래로밖에 그 일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말한 것처럼 여기 서비스하는 공간이 아니라 여기 벽이에요. 여기가 그 제가 말한 그 빗장이 쳐져 있는 그 거긴 거예요. 여기 벽이 있어. 그러니까 음식이 여기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음식을 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여기 놓거나 제가 봤을 때 여기다가도 놓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음식을 뭐 여기서 조리를 하건 여기서 조리를 하건 간에 음식이 다 이제 이쪽 방향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쪽으로 오잖아요.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통사고가 나는 거야, 안에서. 특히나 이런 화구 같은 거를 쓰는 이 요리들은 이 진행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주방 중에서 이게 진행 방향이 이 수평 쪽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보면은. 대표적인 게 그 서브웨이거든요. 그 샌드위치 파는데 거기는 불을 쓰는 요리가 일단은 없고, 그러니까 오븐 하나고 서브웨이 그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잘 관찰해 보면 샌드위치를 말다가 이 오븐을 써서 해야 되는 경우가 그냥 그 빵 토스트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딱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뒤 돌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다음 사람이 넘겨보고 바통 받아가지고 여기서 하고 그 다음 이렇게 하고 하는 그 워크 플로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족발집, 뭐 치킨집, 뭐 레스토랑, 뭐 리탈리아, 뭔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주방기구를 써야 되는 주방들은 이 앞뒤로 돌아야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진행 방향 자체가 이 동선 진행 방향 자체가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이해가 되죠? 사람이 이렇게 3명이 있으면 얘는 여기서 이 구역에서 일이 끝나야 하고 이 친구도 이 구역에서 일이 끝나야 하고 얘도 이 구역에서 일이 끝나야지 얘네 둘이 왔다 갔다 얘네 셋이 이렇게 되는 순간 다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던 족발집 주방 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가 막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벽이잖아요, 벽. 여기가 이제 벽이니까 음식을 하고 이 3명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모든 요리가 이제 여기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도 결국에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고 이 친구도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뭐 서브웨이처럼 얘네가 여기를 해가지고 옆으로 보내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동선도 그렇게 또 비효율적으로 되는 거야. 여기서는 이거 요리해가지고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로 보내고 그럼 얘는 이거 픽업해가지고 여기서 뭐 해가지고 픽업하고 여기로 보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그러면 이게 지그재그 이렇게 가야 되니 그러면은 이게 그때 제가 말한 돈을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박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매출이 설계만 잘해놨을 때
이게 50석이라고 쳤을 때 이 50석을 칠 수 있는 주방 크기가 나오는데 설계를 이렇게 함으로써 얘네를 치잖아요? 그럼 얘네를 못 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구역을 쳤는데 동선을 이렇게 디자인해놔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음식 시킨 사람들이 음식을 막 30-40분씩 기다려야 되는 일이 이 동선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라고요. 동선의 중요성이 진짜, 그 족발 먹으러 가가지고 제가 진짜 또 이걸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예외가 없지 싶을 정도로 제가 그때 유튜브에서 설명한 거랑 너무나 똑같이 부합을 하는 주방이어가지고 너무 좋은 예시여가지고 또 이거를 가져왔는데, 불과 며칠 전인 거거든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똑같이 여기 뭐가 있고 뭐 스토브 있고 뭐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 요리사 친구들이 여기 있어요. 그 이제 뭐 여기 냉장고가 있던 뭐 테이블이 있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상황에서 동선의 진행 방향이 이 라인 주방에서 이 라인을 타고 가는 쪽이 아니라 이 수직으로 만들어줘야 서비스 테이블이 그럼 여기 있게 되는 거죠. 음식이 여기서 조리를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만 동선으로 간 다음에, 그죠? 조리를 여기서 하고 플레이팅을 여기서 하고 이 음식이 그대로 여기로 나가면 사용 가능 면적이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로 가게 되면 이 넓은 주방에서, 이 넓은 공간에서 나오는 모든 요리가 나올 수 있는 이 사용 가능 면적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만듦으로 인해서 사용 가능 공간이 이만큼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간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동선이. 그래서 라인 주방을 채택할 때는 동선을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진행 방향이 수직으로 가는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진짜 막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주방에서 여기서 하고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뒤돌아서 끝내고 약간 이렇게 막 한 걸음, 한 발자국 안에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방이면 당연히 이런 동선이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겠지만, 적어도 서너 명이서 일을 할 수 있는 라인을 설계할 때는 동선이 수직 방향으로 내려가야지, 혹은 올라가야지. 수평으로 진행 방향이 되면 절대 못 쳐요. 이 테이블 절대 못 쳐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 진짜 이런 걸 안 한다 그랬을 때 잘못됐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는 없는데, 사업이라는 거 특성상 어쨌든 내 비즈니스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하기 너무 불편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저는 그냥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사장님들한테. 누가 와서 일을 하고 싶겠냐라는 질문.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즐겁지 않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요리사 생활하면서 이런 주방 가면 그냥 보고 그냥 예를 들어 면접 보러 가가지고 주방 구경 시켜달라 했는데 막 이렇게 돌아가면 막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질문인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런 동선들을 짜는 거는 사장님이 배우셔서 하시거나 인테리어 디자이너나 어떤 시공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 동선을 이해하는 거는 만약에 이 식당 주방만 몇십 년씩 설계하신 분들은 어깨너머로 이제 아시고 뭐가 더 대중적으로 설계가 되는 동선인지는 데이터로서 갖고는 있겠지만, 사실 이 동선에 대한 이해가 가장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저희 같은 실무자들이거든요. 실무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단순히 내가 개라 그래가지고 내가 무조건 다 해봐야지 약간 이런 거보다는 조금이라도 이 동선이나 진행 방향에 관해서 조금 이해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조금 이해가 떨어진다면 실무자의 도움을 받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결국에 매출이랑 내가 나중에 남길 수 있는 그 프로핏 마진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정말.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방 동선을 언제 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식당을 처음 오픈을 하는데 주방 동선을 보통 어느 타이밍에 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보통 되게 초반에 정해지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부동산 그런 어떤 상황적인 상황 때문에 막 나중 가서 주방이 정해지고 막 이러진 않나요. 보통 이제 건물 계약을 하거나 무슨 상가 계약을 할 때 어쨌든 안에 뭐 인테리어 공사하고 뭐 하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날려야 되는 월세가 있잖아요. 그냥 허공에다가 이제 줘야 되는 이제 그 비용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 비용들을 최대한 아끼는 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그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주방 레이아웃이나 주방뿐만이 아니라 그 레스토랑 레이아웃이나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게 사실 초반에 다 뽑혀서 그거대로 공사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단계는 되게 초반에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주방 동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애초에 공사가 시작하고 내가 건물 자체를 계약하기 전에 뭘 해야 될지가 답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일하는 이제 제가 셰프로 이제 레스토랑에서 이제 오픈 멤버로 참여해가지고 한 레스토랑들이나 이제 그런 데를 그 진행 과정이나 오픈 과정을 보면, 물론 이 공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 공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하거든요. 막 메뉴도 짜고 하는데, 사실 주방 동선이라는 거는 이 동선을 정하고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동선을 정하고 공사를 하는데, 그럼 동선을 정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 공사 자체를 들어가기 전에 이 메뉴 레시피, 그리고 이 식재료 거래처 리스트, 그리고 식재료 리스트를 일단 다 뽑아놓고, 이 식재료들을 이 메뉴와 레시피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이 레시피와 메뉴를 맛있게 만드는 거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거를 이제 실무로 들어와서 동선을 디자인을 할 때는 이 레시피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식재료 리스트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동선을 효율적으로 짤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해야 하는데, 보통 이거를 다음에 해요. 공사하고 다음에 하면 이 동선이나 주방, 이 공간 때문에 얘네들을 수정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얘를 다음에 하면 수정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죠? 그런 일 한번, 가게를 한 두세 번쯤 오픈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겪어보셨을 만한 이 일이에요. 저도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고, 얘를 공사 다음에 하면 수정해야 될 일이 많이 생겨요. 정말로. 사장님들 이거 수정하는 데 되게 좀 가끔 도와드렸는데, 이 동선을 정하는 전 단계에서 일단 확정을 짓고, 동선을 보고 어떤 동선에서 얘네들이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공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수정을 할 게 있겠죠. 어떻게 없겠어요. 근데 거의 10%로 줄어요. 엄청 줄여져. 거의 할 게 없어요. 거의. 가장 중요한 건 얘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메뉴 만들고, 레시피 서류화로 다 만들어 놓고, 거래처 리스트 만들어 놓고, 그죠? 식재료 리스트 다 만들어 놓고, 그렇죠? 우리 인벤토리라고 하죠, 이거? 인벤토리 리스트. 보유하고 있는 식자재의 모든 리스트와 이제 가격, 단가표 다 적어 놓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다 적어 놔야 돼요, 진짜. 얘를, 모든 것들을 진짜 다 서류화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진짜. 와, 진짜 이런 것까지 적어 놔야 되는 것들조차 적어 놔야 돼요.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좀 돈을 좀 버는 회사를 가자요. 규모가 조금 있는 회사들이랑 소규모 회사들이랑 이런 되게 큰 차이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히려 큰 회사들이 레스토랑 기준으로 큰 레스토랑들은 이 운영을 잘하는 레스토랑들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야, 이런 것까지 적어놨어? 하는 것까지 다 적어놔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관점으로 어떤 입장에서 그거를 적어놨냐 하면은, 바보들도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 정도로 해놓자. 그러니까 그런 바탕이거든요. 진짜 바보를 고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심지어 직원들도 바보라고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매장에 바보들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고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마감을 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뭘 닦고, 어떻게 닦고, 어떤 케미컬을 사용해서 닦고, 이런 것들조차 다 적어 놓는 거야. 근데 상식적으로 그냥 비누로 닦으면 되잖아요. 그냥 세제로 닦으면 되잖아. 수세미로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운영 오퍼레이션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마감을 할 때, 무언가를 닦을 때 어떤 코드명의 세제와 어떤 수세미로 어떻게 닦아야 된다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게 상식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싹 다. 진짜 저희 레스토랑도 4호점인데, 제가 일하는 그 연매출 총 300억 정도 나오는 그 레스토랑도 지점이 4개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류들이랑 만들어 놓는 서류, 그리고 매일매일 만들어내는 서류의 양을 보잖아요. 진짜 깜짝 놀라고요.
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수천 장이에요. 수천 장. 진짜 농담이 아니고 수천 장이에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런 매뉴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사소한 규칙들을 만들어 놓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할지를 기록을 하고 적어 놓는 게 나중에 그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방지하는 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당연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식재료는 내가 아니까 안 적어놔도 되겠지 하고 안 적어놓는 게 아니라 진짜 다 적어놔야 되고, 그 가격이야 뭐 맨날 거래처에서 가격 바꾸면은 뭐 소용없는 거 아니냐고.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서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레시피도 뭐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거지 뭐. 아니 뭐 내가 뭐 한 티스푼 이럴 수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뭐 특히나 한식하는 사람들이 이거 진짜 제일 많이 그러거든요. 아니 나는 감으로 해 막 이러면서, 한식은 손맛이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손으로 막 하면서 레시피가 없어 막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식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그러는데, 이거를 제작을 안 해놓으면 이거 얼마에 원가 얼마인지 이거 얼마에 파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실 한식 하시는 분, 이거 안 하시는 분들 보면 아니 손맛이지, 그러니까 뭐 손맛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한식은 손맛이야 라고 하고 이제 레시피를 안 적어 놓으시면 그럼 원가는 어떻게 파악하실? 그럼 10,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파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15,000원에 팔고 있는 음식의 원가가 막 16,000원이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돈이 막 안 벌리고 막 마진이 안 남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걸 안 해놓으면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고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이거를 남겨놔야 되는 거거든요, 서류로. 그럼 이제 거기서 질문을 하겠죠. 그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원가와 실제로 장사를 해보니까 돈이 그만큼 안 남고 실제 원가도 그거 안 나오던데? 금액이 다르던데?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드린 표준 원가, 그러니까 예상 원가, 내가 레시피로 제작해 놓은, 이거 또 설명하려면 진짜 하루 온종일 해야 되는데. 자, 레시피가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가 레시피를 이렇게 만들죠. 레시피가 있고,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을 했는데 단가표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가 다 얼마짜리가 그램, 뭐 키로당 얼마인지 그 단가표가 다 있으면 그 무게당, 그 유닛당 가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레시피도 결국에 다 그 무게로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게가 다 있으니까 이 가격이 뭐 나오는 거예요, 다. 이게 뭐 5,000원짜리인지 뭐 10,000원짜리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뭐 7,325원인지 뭐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이게 여기 적혀져 있는 걸로 단가표 곱하기 레시피에 있는 것들을 합하면 이제 이 가격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장사를 했는데 뭐 몇 개 팔았어요. 뭐 이거 10개 팔고 이거 뭐 100개 팔고 뭐 이거 뭐 230 몇 개 팔고 해가지고 실제 팔았죠. 무슨 메뉴 뭐 100개 팔았고, 무슨 메뉴 뭐 150개 팔았고, 무슨 메뉴 뭐 230 몇 개 뭐 이렇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포스트기에 찍히니까 기록이 다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남으니까 내가 계산한 이 레시피 원가를 여기다가 이 판 거에다가 이 가격이랑 이거를 곱하면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은 그게 원가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이 원가를 여기다 곱하면 내가 총 이 메뉴를, 그러니까 이 판매를 함으로써 썼어야 할 원가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상 원가 혹은 표준 원가라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산, 이거를 이제 표준 원가라고 하는데, 표준 원가. 이제 표준 원가라고 하거든요. 이거에서 이거를 곱해서 나온 게 이 표준 원가예요. 근데, 막 영수증이랑 우리 재고 구매한 거랑 뭐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다 남은 거 보니까 이 표준 원가랑 실제로 쓴 금액이 달라요. 같지가 않아, 가치가.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내가 이 레시피 가격 구해가지고 이거 곱하면 표준원가 나오는데 그 표준원가가 내가 실제로 쓴 돈이 아니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레시피대로 계산을 해서 금액이 나왔어요. 무슨 메뉴는 5,000원이고 뭐는 뭐 10,000원이고 뭐는 7,325원이고 뭐는 뭐 6,300원이고 뭐는 뭐 7,800원이고 뭐 다 그 계산이 나왔어. 그래서 그거를 다 몇 개 팔았는지 계산을 이번 달에 뭐 100개 팔았고 뭐 150개 팔았고 해가지고 그걸 다 곱하면 내가 썼어야 할 원가가 나오잖아요. 이번 달에 그 금액이 내가 썼어야 하는 금액인데 실제로 내 통장에 또 꽂히거나 실제로 내가 뭐 거기다가 지출한 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 금액이 아니래. 금액이 달라요. 단순히 계산 실수일까요? 계산 실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달라요. 그게 이제 제가 그때 그 원가 계산 영상에서 설명한 표준 원가랑 이 실제로 쓴 돈은, 이거는 실제 원가라 그래요. 실제 원가. 이 표준 원가는 theoretical cost라 그러는 거고, 영어로 실제로 쓴 거는 이제 actual cost라 그래요. actual cost와 theoretical cost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직원들 밥 먹잖아요. 손님들 컴플레인 들어오면 다시 바꿔서 주기도 하고. 내가 실제로 이 레시피에 들어가 있는 양보다 100g이 아니라 실제로 120g을 썼을 수도 있다고요. 150g 썼을 수도 있고 200g 쓸 수도 있고, 혹은 재료가 상해서 버리기도 하고, 손질하다가 버리기도 하잖아요. 혹은 손질했는데 실수해가지고 막 연어 막 잡는데 막 70% 남아야 되는데 막 50%밖에 안 남는 경우도 초심자를 막 고용해가지고 쓰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사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표준 원가랑 실제 원가랑 쓰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이 계산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루 왼종일 해야 되고. 근데 어쨌든 뭐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지? 아, 맞아.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계산도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이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이 현실적인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서류화를 안 해놓잖아요. 내가 한식을 한다고 막 내 손맛이야 한식은 막 이러면서 이걸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나와요. 공식상 우리 수학에서 다 배웠잖아요. 이게 미지수면 우리 수학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이 있는데 이게 unknown이면 여기도 다 unknown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값을 정해놓고 x를 찾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가표 곱하기 x는 y래. 그러면은 xy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못 구하잖아요. 5 곱하기 x는 y래. 그럼 x랑 y랑 구하래.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이거 못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 얘를 알아야 y를 구하거나 이 y를 알아야지 x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이거 똑같은 거에서 단가표가 있고 레시피가 없는데 이 원가, 표준 원가를 구할 수 없으면 실제 원가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나 많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안 만들어요. 이걸 안 만들고 이걸 안 만드니까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내가 돈을 못 버는 건 둘째 문제. 이거 안 해도 돈 버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 굳이 안 해도 그냥 내 메뉴 자체나 그냥 내가 장사를 그냥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식당에서 좀 오래 일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딱히 안 해도 돈 버는 거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상에는 돈을 버는 재무제표예요. 이런 것들 안 해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거를 안 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족발집에 관련 그 가격이 얼마가 나왔냐면 반반 족발을 시키는데 4명이서 가가지고 71달러를 냈어요. 그 한국 돈으로 하면 7만 원대인데 족발을 4명이서 7만 원 내고 먹는 게 심지어 4인분도 아니었어요. 그게 한 2인분 양 되는 거를 2, 3인분 정도 되는 양을 7만 원을 주고 먹었다는 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가, 미국, 캐나다, 뭐 물가가 높은 나라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버프를 딱 먹여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물가가 있고 안 되는 물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하잖아요? 이거를 하면은 내가 진짜 터무니없는 가격에 물건을 파는, 음식을 파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내가 족발을 70불 내 팔았어.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이 70불이라는 가격이, 이 가격이 나오는 이 생각의 배경이 옆집 애들도, 옆집 사장님들도 한 뭐 70불, 75달러에 파니까 나도 70불에 팔자.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하잖아요? 그럼 70달러에 파는 이 이유, 내가 이 70달러에 팔아야 하는 이유, 혹은 원가가 생각보다 높지 않네? 표준 원가도 실질적으로 높지 않고 내가 장사해보니까 한 실제 원가가 상승률이 한 2, 3%밖에 안 돼. 그러면 가격 좀 낮춰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이 수치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하면. 근데 이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70불이 생기는 이거의 족발을 70달러에 파는 이유가 옆집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모든 사장님들이 다 생각하는 거지만 사실 싸게 팔 수 있으면 싸게 팔고 싶잖아요. 우리도 좋은 거 싸게 사고 싶고 좋은 거 싸게 팔고 싶고 좋은 거 싸게 팔아서 괜찮게 남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우리 손님들도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렇게 하면. 우리도 물건이나 음식 살 때 그렇게 사 먹고 싶고 그잖아요. 근데 그런 마인드가 누구한테나 있고 실제로 그거를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거를 해야 돼요 진짜.
큰 레스토랑들에서 가격도 항상 변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물가의 영향도 받고 뭐 물가 요즘 비싸고 뭐 많이 오르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당연히 가격을 올려야 하는 이유도 있고 큰 레스토랑에서 그 운영 체계가 제대로 잡힌 레스토랑에서 가격을 올릴 땐 이것들을 기반으로 가격을 올려요. 단순히 옆집에서 파스타 25불에 파니까 우리도 25달러에 팔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략적으로 해요. 전략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진짜 스테디셀러,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년 동안 팔고 있던 메뉴의 가격을 한 진짜 2, 3천 원씩 올려야 한다 라는 결정을 할 때는 단순히 그걸 2, 3천 원으로 올리지 않고 그거를 2, 3천 원 더 주고 사 먹어도 괜찮은 이 메뉴를 심리적으로 다시 바꿔요. 그러니까 어떤 더 비싼 메뉴를 추가를 하든지 더 가성비 있는 메뉴를 추가를 하든지 해서 이 다른 메뉴들을 좀 조정을 함으로써 내가 10년 동안 팔고 있던 음식을 2,000원 올려도 괜찮게끔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게끔 디자인을 해요, 메뉴를.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 이거를 해야 그런 생각도 가능한 거거든요.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진짜 하셔야 돼요. 진짜. 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사장님들한테 뭐 제가 식당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그냥 단순히 경험이 좀 있는 어린 나이 때부터 경험이 좀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손님 입장에서 그런 식당을 가잖아요. 근데 내가 족발 하나를 4명이서 사 먹는 가격이랑 괜찮은 진짜 인테리어 잘 되고 그런 좀 운영 체계가 제대로 잡힌 큰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거는 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큰 레스토랑 가죠. 왜 족발을 사 먹고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좀 실력 있는 유명한 셰프도 아니에요. 그냥 실력 있는 셰프가 그런 좀 괜찮은 상권에 가서 그런 상권에서 인테리어 진짜 예쁜 데서 접시도 좋은데 해가지고 뭐 서비스 진짜 남다르고 막 괜찮은 와인도 팔고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먹는 가격이랑 내가 4명이서 족발 하나 나눠 먹는 가격이랑 가격이 똑같으면 내가 어딜 가겠냐고요. 손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유정수 대표님이 쓰신 그 책에서 있는 공간 없는 공간이라는 책에서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 음식 자체로만 소통을 하거나 음식 자체로만 자꾸 가치를 매기려고 하면은 가격 경쟁성이라고 그러죠. 경쟁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글로설이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그런 공간에 대한 가치를 말해야 되는 건가? 어쨌든 뭐 여러 회사들이 단순히 그 회사뿐만 아니더라도 그 공간의 가치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가치를 추가적으로 해서 가격을 올려 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푸드 커스트 그 음식 원가를 조금 더 낮게 잡을 수 있는 거고 다른 가치를 추가해가지고 그 판매 금액을 내가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단순히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 그러니까 중국 음식, 그죠? 볶음밥 파는데, 짜장면 파는데, 그런 족발 파는데, 치킨 파는데, 그런 데는 결국에 사람들은 공간의 가치를 느끼거나, 뭐, 내 시간의 가치를 느끼고, 이 좋은 사람들과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맥주, 치킨,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판매 제품만, 가지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셔야죠. 그런 다른 가치를 더 비싸게 파는 그 공간에 가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과 가격이 똑같으면 당연히 저런 데 가겠죠. 그럼 당연히 경쟁성에서 밀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자영업자분들은 경쟁에서 밀리게 돼 있는 거고, 그럼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가게가. 그게 진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 그냥 시간을 들이는 문제고 운영 시스템을 잡는 문제인 거지, 여기다가 돈을 막 오지게 쓰고 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 엑셀로 만들 수 있고, 이거 계산하는 것도 그냥 엑셀에 함수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내가 규모가 작으면 계산기를 두드려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요즘에는 이거 전체를 다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진짜 많아요.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북미에는 이런 거 해주는 회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거 한 달에 비즈니스용이니까 한 달에 한국 돈으로 한 9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도 10만 원대인데 그 10만 원대를 내면 이거를 그 소프트웨어 안에서 자동으로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실무자들은 그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가서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드는 계산을 하면 한 30분, 1시간이면 이게 딱 나와요. 숫자로. 얼마나 썼는지. 이건 시간을 쓰는 문제지 돈을 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꼭.
족발집 하나 갔다 와서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게 웃기긴 한데 꼭 한번 진짜 이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은 진짜 꼭 그 아까 제가 주방 관련된 얘기한 것도 그렇고 좀 한 번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